안녕하십니까. 달마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사실은 그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하나 영상을 녹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오늘 영상을 두 편을 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 하면요, 의료계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료계에 드리는 제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주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의료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료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의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또 정치적인 상황하고 연결이 되고 또 국가적인 어떤 발전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의료계에 한번 저의 소견을 한번 제안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첫째, 이번 의료 대란을 통해 본 의료계의 위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 정치권에 대한 의료계와 현 정치권의 관계입니다. 현 정치권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의료계가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의료 대란이나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의료 대란을 통해 본 의료계의 위상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의 입안 단계, 수립 단계에서는 의료계가 거지 취급을 당했죠. 쉽게 말해서 의료계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저런 사람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봐야 결과가 뻔뻔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 이래가 거지 취급을 당했죠. 그다음 정책 시행 단계에서는 정부가 강압으로 일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요 하루 이틀 새에 기류 변화가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5월 20일, 21일까지는 그런 강압적인 기류가 한 번도 누구를 든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집단을 말하자면 우리가 밥을 주는 우리의 협력업체 내지는 우리가 부리는 종, 노예,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 정책 추진을 했었죠. 그리고 5월 언제입니까? 5월 어딘가에 의대 정원을 졸속으로 밀어붙였죠. 정원 증원을. 그래가지고 내년 25년 의대 정원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세를 불렀죠, 정부가. 근데 만세를 불렀지만 제가 볼 때는 만세가 아니고 그거는 정말로 옥세를 하는 그런 길로 들어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정부는
의료계를 그 구슬른다고 회유책을 제시하고 또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의료계를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너무 의료계가 좀 죄송합니다. 의료계가 이런 대접밖에 못 받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의료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의료계는 여야 정치권에서 보면 의료계는 그야말로 기본권까지 무시당하는 그런 집단으로 저 눈에는 비쳤고요. 말하자면 의료계의 자주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 비참한 수준이다. 자기 결정권이 전혀 없더라. 그 일만 열심히 하고 국민한테 욕 얻어먹고, 정부는 물론이고 야당한테도 좋은 평가 못 받고 이런 상황으로 그냥 지내온 것 같아요. 그게 몇 년이나 그렇게 지속됐는지 모르겠는데, 의료계가 그런 참 비민주적이고 비자유시장적인 그런 조치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그냥 끌려다닌 세월이 너무 오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외자가 보기에는 의료계가 참 적어도 정신적인 자유에 있어서는 비참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요번에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전부 다 정치권의 작용 때문이죠. 정치권이 의료계를 이 힘 있는 단체를 길을 들여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인지 아니면 그 이념적인 시각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의료계를 적대시하는 그런 말하자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차 그 반복을 해 왔는데, 의료계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그냥 지내오다 보니까 요번에는 정말로 사면초가가 됐죠. 정부 여당으로부터도 야당으로부터도 국민으로부터도 환자로부터도 누구한테도 이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현재의 정치권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보수 정권으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자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좀 수상한 모습은 계속 느꼈어요. 예를 들면 과거 민주당 출신인 김한길 씨를 중용을 한다든지, 또 2월 6일 날 2,000명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좌파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품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을 총동원해가 광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봤고, 또 4월 10일 총선 때는 보면 비례대표의 호남을 배려하려고 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하는 그런 것도 얼핏 지나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전부 다 좌파에 대한 의심을 조금씩 키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후에 양정철이나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럴 때는 더욱 좌파 성향에 대한 의아심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됐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의대 증원 사태, 이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이분은, 좌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60대 40으로 보수 정도로 봤다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50% 이하일 수도 있다. 보수 정체성이 50% 이하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선거를 치렀죠. 이번 4월 10일 선거를 치렀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과거는 불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거기에서 태생된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파 정치인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거 기간 중에 좌파 본성이 상당히 드러났죠. 비서실장이며, 또 공천에서 과거에 운동권 출신 이상한 분들을 내세우고, 또 자유우파 조금 투쟁적인 분들을 공천을 번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과연 이 우파 정치인이 맞는가, 이런 데 대한 의아심이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한동훈은 절대 좌파가 아니다, 우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좌파 의심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 누가 맞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같이 정치 현실에 직접 참여를 안 하고 또 그 근처에서라도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첫째는 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거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언론인이 중시하는 거는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이거든요. 행동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좌파들하고 자꾸 어울려요. 그 다음에 행동은 또 어떤 거 있었느냐. 지난번에처럼 도태우 같은 분을 공천에서 번복해가지고 탈락을 시켰잖아요. 그 행동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온전한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원희룡 지금 직함이 따로 없어가지고 전 국토부 장관도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대권 주자지만, 유력한 당권 주자지만,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분의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위험한 선으로 분명히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힘에서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두 분이, 저는 보수주의자로서는 아직까지 검증을 덜 받았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훨씬 더 검증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의료 대란을 접하는 국힘의 태도를 보고 이 정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사실 의사 집단은요, 보수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특성이 좀 강하잖아요. 사회에 대한 말하자면 엘리트층이고,
또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사회에서 그 혜택을 누리는 집단이기 때문에 보수주의자가 보수주의를 뒷받침해주는 집단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국힘당이 이 의료 대란을 보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의료계가 그 파괴되는 거는요, 황폐화되는 거는 그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불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기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데, 그 의료 대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국힘이 어떤 대응도 안 해주고 저 집을 저가 불태우면서 박수치고 앉아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당을 어떻게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때 그 야당 당수 만나가지고 의료개혁에 대해서 공감을 그 서로 나누게 된 거는 큰 성과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그 한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금의 야당에서는 의료계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자기들의 정권 집권성이 높아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고맙다 하죠. 공감하죠. 근데 거기에 그거를 무슨 그 의료 개혁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그 평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 작년 2월 6일 이래 야당에서는 의료 대란, 의료 개혁, 이 불균형 때문에 신이 났을 겁니다. 그걸 모르고 아직까지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게 바로 저는 그 현재의 국힘 보수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더 한심하게 생각했던 거는,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3명이 그 대법관이 8월 말로 임기가 되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자를 그 3배수인 9명을 그걸 이제 추천을 했더라고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근데 거기 보면요, 이거는 어떤 유튜브의 분석을 제가 원용을 하는 건데, 호남에서 대법관 후보자가 3명이 나왔어요. 그 9명 중에 아직은 아닙니다. 그 대통령도 그 임명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 호남에서 3명이 나오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대구 경북에서 1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생각합니까? 이거요, 이 지금 현재 정부와 국힘당이 보수 정당이 맞는 겁니까? 저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데 사실은 한 표를 드리고 싶어요.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 증언해가지고 정권이 망하고 또 보수 여당이 망하는 걸 보면 야당에서야 박수 안 치겠습니까? 진짜 춤이라도 추고 싶을 거예요. 아직도 그럴 겁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그 지금 의료계는 정치권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 요즘은요, 저는 보수 언론 안 믿습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한 수십 년, 한 4, 50년 정도 계속 봐온 사람인데 지난 4월에 절독을 했거든요. 요새 그 논조를 보면 일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논조가 일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논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이 신문도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절독을 한 거거든요. 물론 절독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려서, 그럼 의료계가 이 정치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요, 의료계가 그 자신의 기본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또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비참한 수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각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료관련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5개를 해야 될지 10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작부터 그 상황을 보고 의료관련법에 비참한 자기결정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집단을 정상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존중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인 입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그런 정치 집단과의 제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번처럼 정부의 사실 폭압에 가까운 어떤 조치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지금까지 결국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계도 그 대등한 무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뭐겠습니까? 바로 의료계가 최종적으로는 정당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을 설립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정치자금 뜯기는 것도 싫고, 또 나라의 정치하는 그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직접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몇몇 사례가 있었죠. 그 의료계가 최악의 경우는 스스로 정당을 설립해가지고 이런 그 정부나 야당의 어떤 말하자면 폭압적 또는 기본권을 어떤 파괴하는 그런 조치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한다는 게 그거는 사실 거의 조직 폭력배나 다름없는 그런 심성을 가져야 우리나라 정치에 투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지금의 이런 그 사면초가라는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의료계가 제3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면 우리나라의 삐뚤어진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주 작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의료계에 이런 주문을 한다는 것이 참 좀 황당무계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항구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계를 지키려고 하면 그런 외부의 참 난폭한 적들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 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정당을 갖거나 아니면 정당을 가지는 듯한 흉내라도 내줘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적어도 의료계의 정상적인 말하자면 그 위치라 할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의료계가 이 기형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지. 그런 힘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뭐 다음 정권이나 뭐 또 이번 정권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당도 믿을 수 없고 야당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하지 않고는 거기 또 심각한 경고와 더불어 이들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힘을 갖지 않고는 요번과 같은 이런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물론 뭐 제가 그냥 일개인이 좀 즉흥적인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현실 인식은 그거는 상당히 그래도 정확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저도 이제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된 바도 없고 단지 그런 상황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정도의 그 총론적인 입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그 의료계에서 좀 그런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